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첫 번째 경익남 공식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여러분 한 해 캘린더를 열어보셨습니까? 어떤 이벤트들이, 어떤 기분 좋은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일들 잘 이뤄 나가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계획에 있어서 또 경제적인 계획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24년 빅픽처 이 이야기를 통해서 2024년을 한번 가늠해 보고 24년에 또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실제 놓여져 있나, 또 2024년에 또 어떤 기회적인 요인들이 실제 도사리고 있나 먼저 좀 가늠해 보고, 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역시 그 위험을 우회해 나가고, 기회 요인이 좀 있다면 잘 준비해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나를 만들기 위해 오늘 24년 빅픽처 함께 그림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가고 24년이 왔습니다. 자, 2024년 어떤 경제가 펼쳐질까? 제가 2023년을 시작할 때도 2023년 빅픽처라고 말씀드렸고, 물가, 금리, 국제유가,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24년 어떤 빅픽처를 그림 그리고 큰 그림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2024년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을 이미 전달해 드렸는데, 첫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두 번째 미중 경기 불안, 그 밖에도 다시 공급망 리스크가 부상할까 하는 걱정,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트럼프 리스크라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하나 짧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내 앞에 놓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글로벌 경제, 우리 한국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23년에 진입했지만 24년에 글로벌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라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4년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3년보다 더 안 좋다. 2020년이 경제 위기였다면 2023년, 24년은 경기 침체이다.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심지어 23년 성장률보다 더 24년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다. OECD뿐만 아니라 IMF나 월드뱅크나 BIS와 같은 주요 경제 금융 관련 경제 기구들은 같은 목소리로 24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맞고요. 또 세계 주요국들의 글로벌 인플레를 전망해 본다면 24년까지 이 고물가를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데, 그 고물가의 기준이 뭐죠? 목표 물가 2%를 밑돌게 혹은 그 2%까지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그 숙제가 25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숙제를 내일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25년까지도 이 고물가라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25년까지 고물가 기조를 유지한다. 또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질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물가 상승률이 아니죠. 물건의 가격인 거죠. 2024년에도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가격에 2%라도 올라가면 더 비싼 물건의 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감과 다른 물가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나는 구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던지고 싶은 여러분께 아젠다는 미국과 중국의 국기가 놓여져 있고, 그 밑에 큰 글자가 fragile, 가장 취약한 그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취약한 모습이지만 그들이 또 싸울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약한 그 고리가 되지 않을까. 흔들리는 미국과 중국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F는 이미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죠. 2024년이니까 23년 작년 5.2%에서 올해 4.5%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종전에 전망했었는데, 그 전망치마저 더 하향 조정해서 5%, 4.2%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또 한 번 조정된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유독 24년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23년, 24년 성장률을 지난 7월보다는 이번 10월에 올려잡긴 했지만 어쨌든 23년 2%대 성장률, 24년 1.5%의 성장률로 성장세가 떨어진다라고 IMF는 진단했고요. 가장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페드의 전망이죠. FOMC 회의 결과 역시 페드가 뭐라고 전망했냐면 23년 그래도 2%대 중반은 기록하지만 24년 성장률은 1.5%도 안 되는 1.4%로 전망한다. 좀 강한 L자형 경기 침체로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니까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준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조기에 인하하거나 더 강하게 많이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역시 월드뱅크의 진단도 만만치 않아요. 23년 경제와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중국의 기여도, 주황색이죠. 23년 기여도보다 24년 기여도가 더 쪼그라듭니다. 역시 이 미국의 기여도도 마찬가지. 2010년대 그리고 22년대에 미국의 기여도가 검정색인데 23년 들어 쪼그라들더니 24년까지 그 쪼그라든 정도가 더 늘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24년 경제에 마땅히 좋은 기여를 못한다라고 월드뱅크는 지적한 겁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중이 특히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대만을 놓고 좀 결투하는, 또 대만 전쟁을 걸고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도 전개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공급망 리스크가 생겨나는 겁니다. 2022년에 공급망 차질, 공급망 대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고, 그것 때문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역시 미국은 중요한 정치 이벤트,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국민들의 정서는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정서가 좋지 못해요. favorable. 중국에 대한 정서가 호의적이다 하는 감정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unfavorable. 뭡니까?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 비호의적 감정은 계속 상방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강경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일까? 공약상에서 그걸 관전 포인트로 보고 지지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에 대해서 내가 중국을 꼼짝하게 만들 그런 리더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중국을 꿈틀거리게 만들 것이고, 꿈틀거리게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럼 우리 미국이 그렇게 나서니까 대만을 위협하면서, 어쩌면 무력적으로라도 위협하면서 미중 간의 긴장감을 더 고조시킬 수 있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차질, 요소 공급 차단, 이런 여러 가지 요소는 그 중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영역인 거죠. 그 밖에도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소재, 광물, 이런 것들을
공급 차단하는 의사결정을 내려버리면 우리 한국 경제는 그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재개되면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고 그게 반영된 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감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두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근데 그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에 대한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공급망 리스크는 우리 한국 경제의 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을 대체할 다른 아시아 신흥국이 부상합니다. 저는 중국 경제는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이고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은 그걸 더 가속화시켜서 중국으로부터의 기업들이 더 이탈하게 만드는 차이나 엑소더스를 만들고 이 와중에 반사이익을 보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알타시아라고 말씀드렸고 그 알타시아의 대장격이 인도 아니겠습니까? 인도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이런 국면을 나의 기회로 가져오자 하면서 세계의 제조 기주로서 우리 인도를 만들겠어 하는 이 리더의 야욕 그리고 정책적인 움직임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선언과 함께 국가 전력으로서 채택하고 제조하기 좋은 생산 기주로서 부상하기 위한 준비를 또 다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꼬꾸라지는 모습인데 인도는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위협을 받는 과정에서 인도로부터의 기회는 또 있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중국 경제가 꼬꾸라진다? 그럼 우리의 대중 수출이 위축되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출 구조를 변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인도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또 높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하니까 세계 GDP 규모로 5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마 2025년 정도가 되면 일본을 앞질러서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만큼 고성장세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한 단위 수출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수출 규모가 점점점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만큼 반사 이익을 보는 인도, 여러분이 또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인도 ETF 투자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어젠다는 역시 금리입니다. 파월의 표정이 매우 비장하죠. 근데 다소 미소 띈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작되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혹자는 바이든이 12월에 기준금리 인하 3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다소 바이든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금리를 좀 떨어뜨려서 경기도 좀 부양시키고 자본시장, 자산시장도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어쨌든 현 정부가 이 재선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림 속에 압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황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급반전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 점도표이기 때문에 파월 혼자만의 의견이 분명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그만큼 물가에 대한 스탠스가 경기에 대한 스탠스가 바뀐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정말 언제까지 금리 인상할지 모르겠다라는 공포감으로 5.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었다면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말이죠. 5.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하한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죠. 심지어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 인상보다 인하가 더 많이 단행되는 모습이에요. 세계 경제를 보세요. 81개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하이크
인상 건수, 컷, 인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이제 인상은 거의 줄어들고 10월부터 인하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24년은 22, 23년 긴축의 시대에서 또 25년, 26년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기 위한 전환점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그 전환점이라는 것은 이 실물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진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겠지만 자산시장,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또 한 번 강한 반등은 아니에요. 강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경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기회적인 면들이 분명 보여질 수 있다. 또 기준금리 인하를 24년 연내 특히 하반기 초부터 시작할 거라고 지금 가늠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 주식시장에서는 선행적으로 움직여서 먼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12월에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또 꺾이지 않는 한 또 괜찮은 기분 좋은 장세가 보여줄 수 있겠지만, 또 꺾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꺾이면 또 기준금리 인하 당장 안 하겠네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3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기준금리 인하는 6월 정도에 있을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1, 2월 정도쯤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기간이 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늠하시면서 24년 경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 여러분 보이고 있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1월 1, 2주차가 시중금리의 정점이고 12월, 1월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으로 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렸죠. 그런 거시적인 변화는 역시 경제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게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늠하시고 경제를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세계적으로 여전히 24년도 고물가 맞아요. 물가 안 잡힌 거 맞아요. 그러나 3분기 정도가 되면 물가 상승률이 거의 2%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지점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물가 안정세가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해 보시면 어떨까. 그동안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많이 인상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다. 왜?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금융부실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요? 위기관리에 진입합니다. 위기관리에 진입해요. 가게든 기업이든 이제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자 하는 움직임을 이미 은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연시키는 회복세를, 그런 모습을 야기하고 경기 침체, 고금리의 압력이 바로 시중은행으로부터도 나오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을 못하는 모습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금리가 만약에 인하하고 시중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경기에 반등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진단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리스크, 2024년 경제를 진단할 때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오직 한 인물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될 거라고 한다면, 혹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구간에는 또 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니까 바이든이 이끄는, 강조하는 산업 중심으로 신사업을 진출할지, 아니면 트럼프가 이끄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그런 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또 준비할지, 이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상하는 만큼 이 열차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인 거예요. 트럼프 리스크인 거죠. 특히 바이드노믹스, 트럼프노믹스 둘을 비교해서 트럼프는 다소 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펼치고, 바이든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이 중국을 압박할지 기조가 다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산업적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트럼프는 탄소 발생을 용인하고 화석 에너지 중심을 추구하지만 바이든은 저탄소 사회를 구축한다. 그 부분을 좀 지향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하고 전기차를 좀 지향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관점에선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을 때마다 좀 유망한 산업으로서 부상하는 주식시장에 담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역시 바이든의 이 추구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또 주가가 반영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테마주처럼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같이 눈여겨보시면서 경제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실물 경제,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같이 그림 그려보시면 어떨까. 오늘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2024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큰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제가 요즘 정말 즐겨보는, 제가 힐링받는 Sing Again 3죠. 이 영상 혹은 방송을 많이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2023년 한 해를 흘려보내고 이제 2024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2024년만큼은 저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 Sing Again 이라는 혹은 이렇게 All Again 이라는 선물을 드리듯이 여러분께도 제가 또 제 채널이 제가 드리는 메시지와 책이 All Again 이라는 표를 선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고 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24년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올 어게인입니다. 감사합니다.